3월 27일 있었던 신임 장관들의 임명식.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행정자치부 수장으로 정부 혁신의 리더로 평가받은 신임 이용섭 장관을 임명했다. 신임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그는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 수석 비서관 등을 거치며 업무 처리 방식의 혁신을 선도한 정부 혁신 리더로 평가받았다. 이 장관은 뛰어난 추진력과 정책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장 재직 시 국세청이 업무 혁신과 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변화와 속도의 시대의 생존 전략은 혁신이라며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 창출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은 우리는 내부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그런 혁신을 했거든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이런 일하는 방식 개선, 새로 구축된 시스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 국민이 느끼는 성과 창출형 혁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관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시 조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되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감축 조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조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능력 있는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좋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이제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규제하는 일,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인 일, 이런 부분의 인원을 이제 가감하게 줄일 겁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재정 운용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산업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균형 발전의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공정한 희망 인사 시스템 개통을 통해 외부 청탁이 필요 없는 직원 맞춤형 인사 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 같은 혁신의 진행에 있어 실패를 정확히 진단해 혁신 피로감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행정자치부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5.3일 지방선거가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부 혁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과 지방행정혁신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잘 해결해 갈 것이란 기대를 얻고 있다. 내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의욕적인 포부를 이제부터 신임 장관에게서 직접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지호입니다. KTV 국정브리핑 특별기획, 오늘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잘 마치시고 이렇게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세청장을 지내시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시면서 인사청문회를 2번씩이나 하셨어요. 아마 2번 하신 분이 처음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번씩 청문회를 하셔서 뭐 청문회 베테랑이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청문회를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신지 그런 걸 좀 한번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는 청문회라서 처음보다는 부담감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문회는 역시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남으로부터 이렇게 검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청문회는 우리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에 임할 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나 아니면은 국회에서도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지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스텝으로서 임명하시는 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는 거가 아니냐. 오히려 흔들기와 같은 국정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청문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장관 내정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장관이 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검증이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다소 요즘 이제 좀 개인 신상 검증에 중점을 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이유는 꿈과 희망을 가진 젊은 공직자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들이 이제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면 우리 공직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준비된 장관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고 다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약 한 20일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는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이 공부도 되고 또 이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제도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신상이나 이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정책 능력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부 장관이 되시기 전에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으로 계셨었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혁신정부다라고 할 정도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혁신을 주도하는 그 주체로서 행정부처 전체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라는 그러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제 행정자치부 또 전체 우리나라 정부 혁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혁신은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선도하는 부처가 행정자치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의 선도부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임 오영교 장관께서 많은 일을 하고 가셨고요. 그런데 이제 다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로 지난해 이제까지의 혁신은 행정자치부 내부의 혁신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과거에 이제 이 공직사회는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기한을 하게 되면 사무관을 거쳐서 과장을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이제 차관보에 올라가는 그런 5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장차관을 가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하위직 직원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팀제를 지난해 이제 우리 행정자치부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팀원이 기한을 하면 팀장을 거쳐서 본부장까지 가면 3단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보고는 문서에 의해서 대면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온라인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과거 공직사회는 이제 연공서열이나 경력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인사나 보수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과나 업적에 의해서 반영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의 이런 시스템이나 인프라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이제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러한 시스템을 문화로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 그래서 성과 창출형 혁신을 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 수석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부 혁신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기업에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란 게 2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일하는 걸 보고
하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는 민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더라. 두 번째 더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아마 행자부가 이미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했으니까 앞으로 다른 부처에도 확산이 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관세청장 재직 시절에 그 전자 인사 운영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만드셔갖고 이제 혁신을 하셨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혁신이 없는 혁신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유능한 기관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관장이 가장 유능한 기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상당 부분의 일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는데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전자인사 시스템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장 때도 시행을 했고 국세청장 때도 시행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행정자치부 직원들에게 이것을 구축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난 4월 4일 날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바로 4월 5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이제 과거에는 전자인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걸 희망인사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직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자기 업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애정과 긍지를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현직에 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의 열정이 식으면 열정을 가진 새로운 사람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 저는 이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애정과 긍지와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러한 애정과 열정과 긍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가르칠 때 열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배구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배구를 시키고 축구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축구를 시키지 않은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희망하는 것으로 보낼 거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장소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클릭을 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고 싶어하는 명단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가서 클릭을 하면 그분에 관한 모든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경력, 교육, 성과관리, 실적. 그러면 누가 적임자인가를 거기서 뽑으면 되는 거죠.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본부장이나 팀장들은 누구를 썼으면 좋겠다. 한편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고 본부장들이 원하고 이제 이렇게 일치가 되면 이제 거기서 파란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분들을 인사하면 이제 아주 효과적인 인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월 인사 때부터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 청탁이나 부탁이 없어지고 직원들은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장관에게 희망지만 쓰고 또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무엇을 개통했느냐 하면 장관 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활라인에 들어가서 사유를 적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사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주 뭐 좋은 시스템이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훨씬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거는 인사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전자결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아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걱정은요. 선호하는 부서에 너무 많이 몰리거나 또 선호하지 않는 부서는 좀 사람들이 너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것을 걱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대학
2박 원서 낼 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순위하고 2순위는 아주 의욕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3순위는 자기가 꼭 갈 수 있는 자기 능력이나 성과에 맞는 곳을 대부분 써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직원의 경우에는 3순위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혁신 문제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자부가 앞으로도 혁신의 주도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혁신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체감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는 정부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혁신이 됐는가 하는 거는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은 어떻게 제시가 됐었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혁신이 된 건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정부가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혁신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공직 내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바꾸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 내부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비능률, 관료주의 이런 것을 이제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많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의 공직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공직 내부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이나 달라진 일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품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시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이제 고기 잡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 이제 우리 참여정부는 고기 잡는 것보다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물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고기를 잡아야지 왜 혁신 그물만 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물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과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그물을 이용해서 금년부터는 이제 고기 잡는 일에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혁신의 성과를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저희 국민들이 기대해도 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혁신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비전을 보면 제가 정부의 혁신을 통해서 우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이 두 가지 이제 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전략이랄까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은 성과를 이제 창출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정부하고 접촉하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과거보다 행정 서비스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리고 예를 들면 관세청 같은 데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 통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한 10일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빨라져가지고 한 5일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게 5일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에 약 1조 7천억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봉사하는 정부입니다. 과거에 이제 공직자들은 임명권자를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을 향해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공직자로 바뀌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서까지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뭐 유엔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의 행정 혁신에 대해서는 크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도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하면요, 워낙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혁신에 동참하려고 잘 하질 않고 또 정치권에서 아무리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만 지나면 원상태로 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관료제의 특성에서요. 상당히 많은 그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그 고통이라고 할까,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고 또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은 이제 과거 익숙한 것으로부터 단절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의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고통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서 동참시키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택한 게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과거처럼 연공서열이나 경력에 의해서 오래 근무하면 보수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도 반영하고 보수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공무원이 보다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이고 참여를 안 했던 공무원들도 주변의 동료들이 혁신 성과를 내서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보수도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을 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이제 획기적인 제도가 또 하나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1급부터 3급까지 계급이 없어집니다. 계급이 없어지고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업무의 등급만 매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혁신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 직위 해제되고 직권 면직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했던 철밥통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그야말로 사라지는 공직사회도 민간기업처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통해서 혁신을 이제 그 유도해낸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듣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혁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정부고요. 아마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또 실행하는 데 이제 가장 앞서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보실 때 전자정부의 성과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자정부는 정부의 혁신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정보화해서 전자로 처리하게 되면 생산성도 올라가지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지요. 투명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유엔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저희가 세계에서 5위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세계에서 13위였는데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이제 5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자정부를 확대하는 데만 치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일부 해킹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이변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의 비밀 정보 보호, 해킹 이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것이 정보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준비를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자정부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투명해지는 정부 또는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정부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작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민 업무의 서비스가 좀 나빠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전자정부는 아니지만은 우리 ARS라고 해서 어디다 전화를 걸면은 음성 자동으로 응답하는 거가 오히려 서비스를 막기 위한 수단처럼 뭐 몇 번을 누르셔 그다음에 몇 번을 누르셔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자정부의 경우도 저도 한번 뭐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서식을 작성하려고 했더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보완책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자정부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예를 들면 관공서에 이렇게 찾아가서 해결하면 바로 끝날 일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 앞에서 서식을 만들고 한다는 게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해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국세청 같은 경우 과거에는 세금 문제를 처리하려면 꼭 세무서를 방문했어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모든 세금 문제를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정부 각 부문에 지금 확산되면서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옛날에는 꼭 동사무소에 갔어야 됐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이버랄지 야후랄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일 날, 5월 31일 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10년 정도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는데,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하고의 여러 가지 분권화를 시켜주면서 갈등도 있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혁신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5년에 저희가 이제 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지방자치 시행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의 민선지방자치를 평가해보면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올라가고 다양성이 제고되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자율과 분권에 걸맞는 책임성 문제 그리고 자치 역량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원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조리 그리고 선심성 예산 낭비 요소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방자치를 저희가 실시하는 목적은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도 제고시키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보면 지방자치하고 지방자치의 목적과 국가 경쟁력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단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선 첫째가 이제 지역 주민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고 있고 그리고 주민 소송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의회를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 이런 행정 통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과 지방자치의 발전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적극 이제 지원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과 관련해서 보면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할 일도 많기 때문에 혁신을 좀 미루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혁신 중입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업도 다 혁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혁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혁신하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중앙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예. 저도 뭐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도 좀 참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국정 운영의 철학에 맞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뭐,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국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또 국정 철학에 맞는 그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성격들이 좀 다르고요. 특성이 좀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형편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다 더 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요즘 뭐 보면은 뭐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처럼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조화를 어떻게 끌어내실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아까도 대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율과 분권은 시대적 흐름이고 명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정부의 또 국정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부는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분권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자율과 분권은 수단가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복리 향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수단가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소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제 중앙정부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정부 재정의 약 56%를 어디서 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또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재원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공설운동장을 짓는다. 여러분 실내체육관을 만든다. 도로 내는 데만 신경을 쓴다 한다면 이건 이제 그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면서도 자율성도 보장되고 분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이제 제일 큰 관심은 5월 31일 있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자치부가 그 관할 이제 그 부처로서 공정한 선거, 그 다음에 보다 역량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 이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아마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도 이제 정부 혁신 성과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참여정부의 혁신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치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경유착의 단절입니다. 실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30대 기업 중에서 16개가 무너졌습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 과거처럼 분식회계해서 이런 걸 정경유착이랄지 이런 데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정경유착이 단절되면서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과라고 한다면 돈 안 드는 선거입니다.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17대 총선은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아주 돈 안 드는 그 투명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선거를 이제 정착시켜 가야 되는데 이번 5월 31일 지자체 선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17대 총선은 전국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뽑는 그 선량들은 4,000분이 가깝습니다. 3,70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또 기초자치의회 의원들을 유급제가 되고 정당 공천이 되면서 지금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좀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여러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번 선거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뭐 신문을 오늘 아침 신문, 뭐 어제 신문에도 계속 나온 거가 시골 아낙네들이 점심 식사 대접받았다가 100만 원 이상씩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것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도 그 의지는 아마 투철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선거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행자부가 공무원들을 전체를 또 이제 그 조직과 인사를 관리를 하시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가 이제 공무원 노조법에 반대해 갖고 이제 법의 조직을 선포하고 개정 운동 이런 것이 나섰다라고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무슨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민간 노조 활동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한다면 어떤 국민들도 공무원이나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가 노조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를 걱정한다면 저는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하루라도 빨리 건전한 노사관계를 공무원 사회에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화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불법적인 노조, 불법 단체,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미 그러한 움직임들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은 그 전곡로 지부인 경남도청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런 분위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합법노조가 돼서 공무원의 권익보호도 하면서 그다음에 대화도 해나가시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노동조합의 문제가 상당히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에 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신문에 난 문제입니다만 그 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뭐 시세가 잘 반영이 안 됐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부를 창출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나 무슨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초에 신고할 때 그 재산가액을 쓰도록 했고 그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했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고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신고하도록 하면 시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공직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했는데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의 신고 가액이 실제 가액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재산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는 올라간 시가대로 신고하도록 지금 법안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오해도 없어지고 또 투명하게 그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또 다른 뭐 언론이나 여론에서 약간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 잘하는 정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지만 너무 좀 정부의 규모가 커지지 않느냐, 특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으로 정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우리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조직 진단 기능을 전문화하고 상시화해서 이제 정부 기능이 줄어들거나 또 민간 부문으로 넘기면 더 효율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정부 조직을 축소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다든지 민생, 치안, 정부의 서비스를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인원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린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부에서 이제 저희 정부가 큰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큰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느냐 적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교 기준으로 주로 이용되는 게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약 한 19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무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는 19명인데 31명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한 70명 됩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약 한 72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저희 정부 규모를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GDP 중에서 총 국민 소득 중에서 정부의 재정 규모가 몇 프로나 차지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비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 비율이 저희는 28.1%입니다. GDP 중에서 28.1%가 정부의 재정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40.8%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37%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아마도 큰 정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실제는 한 4,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넘어가면서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과거 정부들이 개혁한다, 혁신한다 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만큼 숫자가 되지 않고 많이 적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민의 정부 때 다소 비해서 다소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야 될 일은 다소 늘리더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 혁신을 비교적 잘한 국가들로 우리가 뉴질랜드나 영국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국가들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공무원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딸이 있으시다면 사위를 얻을 때 키 큰 사위를 얻겠습니까? 키 적은 사위를 얻겠습니까? 네, 그거야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키가 크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위를 얻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최근에 낸 책을 봤더니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변수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정부의 규모는 개입하는 규모는 줄여나가야 되고, 그걸 한 축으로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얼마나 그 능력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건데, 제일 나쁜 경우가 뭐 러시아처럼 정부가 일도 줄이고 정부 능력도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졌다. 대신에 그 뉴질랜드를 성공 사례로 보는데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하는 능력은 훨씬 더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인 혁신이다. 이제 이런 책을 쓴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IMF 경제 위기가 온 것도 개방을 하고 자율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못지않게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그런 화를 자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뭐 우리보다 큰 정부라고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도 작은 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요번에 이제 증가된 부분들이 너무 그 일선 관료들, 예를 들면은 교원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겠지만, 거기보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중앙 공무원들은 훨씬 더 늘어나서 정부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2만 5천 명을 아까 늘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보면 교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원이 1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44%가 이제 교원을 늘리는데 했고요. 우리 이제 교육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 사람당 우리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린 부분이 경찰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 4,900명 정도, 거의 한 20%가 여기에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2만 5천 명 중에서 한 70% 가까이를 교원하고 경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늘리고 규제는 줄이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선 부분만 많이 늘리고 기획 쪽, 이쪽은 좀 반영이 안 된 거냐,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를 혁신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해가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보다 능력을 고도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선 서비스 관료들은 좀 느리더라도 국민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행자부는 사실 옛날로 따지면 내무부, 총무부 이런 것, 총무처 이런 게 다 합쳐진 큰 대형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부처로서 이제 장관직을 맡으시면서 일본도 최근에 이제 행정개혁을 해서 그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형 부처들이 생겼는데 정부 조직 중에서 가장 대형 부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대형 부처를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직원들의 전문성, 마음 이런 것을 결집시켜서 제가 이제 옳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예측하고 또 변화를 예측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추진력, 저는 그런 것을 총칭해서 혁신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에게 많은 책임이 있죠. 제가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성이나 도덕성 면에서도 솔선수범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과 그 전문 지식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다면 대가 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자치부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기를 조금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신임 장관님께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대형 부처인 행정자치부를 아마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민들로서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성과 그리고 혁신의 그런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